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나라 살림 적자 폭이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적자의 결과로 나타나는 중앙정부의 국가 채무는 240조 원이 늘어나면서 코로나 청구서가 도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재정으로 감당이 되는지, 아울러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지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재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통합재정 수지가 100조 원 이상 나타났다, 적자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인데 2020년에 71조 원, 그리고 작년에 30조 원대 적자를 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적자가 누적되고 있죠. 이 재정이라는 게 나라 살림인데요. 나라 살림은 들어온 돈, 그러니까 정부가 거두어 들이는 돈에서 정부가 지출하는 세입에서 세출을 빼고 나면 그것이 이제 균형, 제로가 되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세입보다도 세출이 더 많다면 거둬들인 것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쓴다면 그것이 이제 재정의 적자로 나타나게 되고요. 재정의 적자는 누적적으로 국가가 갚아야 될 채무, 국가 부채로 이제 확정이 되는데요. 현재 지금 그래픽에서도 보시다시피 수입이 늘어나는 금액보다는 수출이 늘어나는 총 지출이 늘어나는 금액이 훨씬 더 크죠. 특히 이 2021년에는 우리가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걷었다. 당초 초과 세수가 60조 원이 넘어간다 했지만 초과 세수도 늘었습니다만 그것보다 지출이 더 느는 바람에 또 적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만 이렇게 총 지출과 총 수입 간의 차이가 100조 원 이상이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경제, 우리 재정의 건전성, 안정성에 빨간불, 적신호가 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덧붙여드리면 중앙정부 채무가 지금 900조 원을 넘어서 1000조 원을 향해 간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더 벌어질 거라는 그 예상의 이면에는 앞으로 또 올해 세수가 작년에보다, 그러니까 이야기하자면 수입이 좀 더 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 소식이 있거든요. 논의되는 규모는 어느 정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들어오는 돈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나가야 될 돈, 세출 수요는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여야 대선 후보가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지금 재정을 대폭 확대해서 경제를 살려보겠다, 또는 소상공인들에게 그 재정적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공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올해 또 추경을 지금 통과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금액으로는 정부가 당초 확정한 1차 추경 14조 원이 지금 확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여야 간의 합의로 이것을 조금 더 늘리자 해서 본회의에 조금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늘어나든 안 늘어나든 14조라고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추경을 1월 달에 추경을 하는 것, 저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1월 달에 추경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것이거든요. 집행은 2월 달에 되지만요.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1월 달 추경한 것은 6.25 동란이 터지던 1951년 1월 달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만큼 정부가 예산을 지난해 12월 달에 만들어놨는데 그 예산을 제대로 써보기도 전에 바로 추경을 한다. 이것은 올해 추경 수요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거기다가 이제 들어오는 세금, 작년에 2021년에 우리나라의 국세 수입, 세금이 많이 거쳤던 핵심적인 요인은 부동산에서 생각 외에 가격도 많이 오르고 또 거기에 따라서 거래 금액도 많고 이래서 세수가 크게 늘어났거든요. 세율도 올렸죠. 그런데 올해는 현재 추가로 지금 세율 오르는 게 없는 데다가 부동산 거래 자체가 거래 절벽이라서 거의 지금 형성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양도세 수요는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종부세는 또 일부 내려주기로 했거든요. 그렇다면 들어오는 세수는 줄어드는데 세출 수요는 많기 때문에 적자 폭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지금 우려가 나오는 거 있는 것입니다. 자, 뭐 국가 재난 상황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중앙행정 예산안이 논의되고 또 지금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 한번 발생한 이런 부채들이 상당 기간 좀 지속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정 적자 만성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우려되는 만큼 국가 채무, 재정 적자의 어떤 한도를 좀 정하자는 재정 준칙 도입이 시급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조처고 예. 사실은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 안정을 위해서 재정 준칙 도입은 훨씬 더 빨리 도입했었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부도 좀 미적됐고 국회는 더 미적됐죠. 예. 정부는 뒤늦게라도 지난해 재정준칙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국회를 문턱을 지금 넘어서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IMF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세계 통화 기금이라는 곳이고 세계 경제의 안정, 금융 안정을 위해 있는 국제 협약 기구인데요. 이 IMF에서는 재정 준칙을 좀 만들어 달라고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촉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재정 준칙을 계속해서 만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수요가 크게 늘어서 빚이 늘어나는 나라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도 줄이겠다 그러고 있고 특히 국제 신용평가 기구에서도 재정 준칙을 만들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지금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정 준칙을 넘어서서 조금이라도 적자를 발생하는 그런 수요를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려면 일일이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한 푼도 쓸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지금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재정 준칙조차도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상태에서 예. 재정 수요는 아주 크게 늘어나서 우리나라 지금 국가 부채가 벌써 지금 1,000조를 돌파했어요. 1,000조를 돌파했는데 아직 다른 나라보다 선진국보다는 적다고는 하지만 예. 선진국은 통화를 직접 밟고 놀 수 있는 기축국가인데 비해서 우리는 기축국가가 아니다는 점, 그래서 단순 비교가 어렵고요. 예. 또 그들 나라와 직접 비교하더라도 최근에 지금 이 국가 부채의 확장률이, 증가율이 GDP 대비 40%에서 최근 GDP 대비 60%까지 거의 지금 50% 이상 폭증을 하고 있거든요. 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잡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은 물론 우리 당대에도 상당한 지금 경제적 그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예, 어찌 보면 대선을 앞둔 만큼 다음 정권이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지금 청년 희망 적금 들어보셨죠?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 때문에 그런지 지금 앱 접속도 지연될 만큼 오늘부터 신청이기 때문에 가입 신청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떤 상품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정부 국가 예산을 통해서 이 이자 은행에 예금을 적금을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좀 더 자금 지원을 해주는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은행에서 이자 받고 플러스 정부 예산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꼭 먹고 알 먹기 상품인데요. 34세까지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층들 청년층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소득이 연 3,400만 원 이하인 자 예. 그러니까 어렵게 정말 그 자신의 생계나 앞으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청년 취업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정부 차원의 국가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서 현재 지금 은행들은 2년을 정기 적금을 하면 약간 5% 내외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정기 적금 이자율을 주겠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정부가 4% 정도 예. 경력금, 정부 장려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또 세금, 이자 소득세 감면 혜택까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약 10%를 조금 넘어가는 그런 수익 증대 효과가 있거든요. 예. 이제 가뜩이나 저금리 시대에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연 10%의 이자를 준다. 예. 이것은 그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죠. 예. 그래서 이제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오늘부터 이미 가입이 시작됐는데요. 일부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이 벌써 마비가 되는 그럴 정도로 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0%대면 거의 저희 부모님 세대나 이제 90년대 이후 아닌가요? 저희들 세대 때는 20% 이런 예. 식으로. 근데 그 당시는 인플레가 있어서 물가를 차감하고 나면 예. 실질 소득은 오히려 마이너스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최근에 물가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20, 30년 전 세대와 비교한다면 지금의 물가 상승률, 우리 도매 물가, 소매 물가 약 한 3,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를 하면 그 차익인
7% 정도의 순수익이 보장되는 아주 대박 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좀 인기가 몰리는 와중에 아무래도 이게 정부 예산인 만큼 좀 예산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조기에 좀 종료될 수 있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조기에 종료가 되면은 이 기준인 작년이 이제 소득이 있어야 가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작년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에는 7월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이런 사각지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입장은 어떤가요? 네, 그게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이 얼마 내느냐, 예금 가입자 청년들이 이미 세금 신고를 한 번이라도 한 경우를 한해서만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작년에 새로 취업한 분들은 이번에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늦어도 재작년에는 취업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작년에 새로 취업한 분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부 발표를 믿고 컴퓨터를 아무리 두드리고 은행을 들어가도 본인이 그 가입 대상이 아니다. 이럴 때에 좀 좌절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7월 달부터 이제 올해 5월 달에 그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감하니까 그걸 토대로 7월 달부터는 가입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 전에 조기 소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단 말이죠. 정부가 무한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산을 정해놓고 그 한도 범위 내에서만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수요가 더 폭발하면 그 이전에도 마감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식의 이제 상품은 정부의 의도는 좋았지만 결국은 희망 고문으로 변질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될 것처럼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나는 안 되더라. 그랬을 때 자기 박탈감은 아예 초부터 주지 않겠다고 할 때보다 더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정부가 정책을 선택할 때는 좀 더 신중했어야 되고 또 선착순 이런 거로 해서 어떤 사람은 먼저 왔으니까 되고 또 좀 늦었으니까 안 되는 이런 제도는 정말 나쁜 제도다. 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기회 균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지금 고유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더 심화하고 있다 보니까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뭐 미국의 증시나 어떤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국제 유가 상승세가 세계 경제에 상당히 큰 지금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국제 유가가 오르는 데는 몇 가지 구조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팬데믹 때 줄어들었던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그러면서 산업 활동이 활성화되니까 그 산업 활동 과정에서 기름이 필요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름 수요 폭증에 의한 가격 인상이 있는 데다가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의 그 정치적 불안정 또 세 번째 요인으로는 탄소 중립 시대로 가려면 결국은 석유 사용량을 대폭 줄여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고 그게 연동해서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르는 이런 악순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일부 골드만삭스 같은 곳에서는 120불 내지 140불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지금 상당히 그 좀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이 상당 부분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은 바로 국제 유가 때문에 수입이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또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는 것은 미국 뉴욕 증시 상황이었는데요. 지난 주말 지금 현재는 미국 뉴욕 증시는 대통령의 날 이 공휴일로 인해서 우리나라 화요일 아침까지는 증권 시장이 문을 닫습니다. 근데 지난주 상황인데요. 저 상황 보더라도 지금 주가가 또 떨어져 있죠. 국제 유가가 그러나 뭐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유가가 오르면 지금 미국의 셰일가스 그동안에 생산비가 높다고 해서 생산을 가동 중단하고 있던 이런 셰일가스들이 지금 생산 재개를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가장 큰 변수는 우크라이나인데 우크라이나에서 과연 전쟁이 터지느냐 아니면 지금 푸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긴급 정상회담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 이 지정학적 변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향방이 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고유가가 바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연준이 좀 더 공격적으로 긴축 정책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오늘 25일이죠. 25일에 연준이 보통 기준으로 삼는 물가 지표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 발표되는데 이를 두고 시장에서 어떤 전망들이 나오나요? 아주 굉장히 요즘 전문적으로
아주 미국의 내부적인 물가 상승까지도 예. 아주 깊이 꿰뚫고 계시는데요. 예. 사실 이게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우리가 좀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소비자 물가를 금융통화정책,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때 기준 지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CPI라고 그러는 소비자 물가에 치중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소비자 물가는 보조 지표고요. PCE라는 퍼스널 컨섬션 익스펜디추어에서 개인 소비 지출, 개인이 얼마나 소비 지출하느냐 그것을 보고 거기서 추출해놓은 물가지수. 이게 사실은 예. 실질적인 서민의 부담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PCE 물가지수를 지금 작성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25일 날 미국에서 이게 공개가 되는데요. 이 PCE 물가지수가 진짜 또 높게 나온다면 예. 그야말로 3월 달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더 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CPI 물가지수보다는 PCE 물가지수가 조금 더 낮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이 우세하거든요. 아무튼 2월 25일 날 나오는 미국의 PCE 소비지출 물가지수라는 저 대목 한번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예.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표에 따라 또 다른 전망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은 오늘 24일이죠.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금리를 인상한 만큼 어떤 인상 여부에 대해서 다른 시각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우리나라도 물가가 미국만큼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지금 물가가 좀 위험 수준이거든요. 우리나라 통화 억제 목표가 2%인데 그걸 넘어선 지는 오래됐고요. 물가가 계속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럼 물가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또 전통적인 방식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림으로써 시중의 통화량을 줄이는 건데요. 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추경하고 맞물려서 추경 입장에서는 추경을 해서 통화량을 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엇박자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경제 읽기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